네, 98회 전산회계 2급 이론 문제 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재무제표에 사용되는 개념 과목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잘못된 것은 무엇입니까? 1번, 현금에는 통화와 타임밸런스표와 우편한 증서 등이 있습니다. 맞는 말이죠. 자, 이건 우리가 통화 대용 증권을 암기하시게 되면은 당연히 이제 풀 수가 있는 문제이고요. 다음에 2번에 보시면은 매도하는 증권인데 시장성이 있는 유가증권으로서 자 시장성이 있답니다. 그리고 단기간 내의 매매 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취득하고 매수와 매도가 적극적이고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주식과 국채와 공채 사채를 말한다. 틀렸죠? 왜요? 시장성이 있고 단기간 내의 매매 차익이라면은 이거는 단기 매매 증권을 의미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2번이 틀린 문제가 되겠습니다. 틀린 답이 되겠습니다. 그쵸? 3번, 미수금은 일반적인 상거래 이외의 거래, 그렇죠. 외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채권이다. 맞는 말이고요. 4번, 상품은 판매를 목적으로 구입한 완제품이다. 판매가 목적인 완제품이 당연히 상품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틀린 것은 2번이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참고사항 보시면 매도하는 증권은요, 시장성이 없고 또는 뭐죠? 장기 투자가 목적인 주식과 채권을 매도하는 증권이라고 합니다. 근데 시장성이 있거나 또는 그리고 단기 매매가 목적이 되게 되면은 이런 경우에는 단기 매매 증권이 되는 거죠. 그래서 2번은 단기 매매 증권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렇죠? 난기보유증권하고 지분법 적용 투자유식 수업 시간 때 쌤이 충분히 설명드렸으니까 한번 볼 수 있도록 합니다. 자, 2번 문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2번입니다. 차기 회계 연도로 잔액이 유월되지 않는 개념 과목은 무엇입니까? 우리 결산 때 자산과 부채와 자본은 차기 2월로 마감한다고 했죠. 근데 수익과 비용은 손익으로 마감하죠.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자산과 부채와 자본은 이번 연도 단기의 기말에 남아있는 잔액을 다음 연도로 넘겨줘야 돼요. 그럼 그게 다음 연도의 기초가 되겠죠. 근데 수익과 비용은요, 일정 기간 동안에 발생한 수익과 비용만 단기분 그 자체만 보고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다음 연도로 이월시키지 않습니다. 그 다음 연도 초에는 제로 베이스로 스타트를 끊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수익과 비용은 절대로 다음 연도로 이월시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익으로 마감합니다. 그럼 정답은 수익과 비용만 찾으면 되는 건데 몇 번입니까? 2번의 소모품비가 비용이죠.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미시급 비용은 부채이고요. 그렇죠? 선수 수익도 부채가 되는 거죠. 이익잉여금은 자본입니다. 이거는 전산회계 1급 범위에 나오는 내용인데 우리 체육재위원이 하나 넣어놨네. 그렇죠? 야,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기도 한데 일단 우리 범위에서는 이게 우리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요거는 1급 때 가서 배우시면 됩니다. 일단 이걸 모르더라도 어차피 정답은 2번 나왔으니까 그냥 2번을 찍고 다음 문제를 풀면 되는 거예요. 다음 3번입니다. 3번입니다. 다음 중 손익계산서상의 판매비와 일반 관리비에 속하지 않은 항목은 무엇입니까? 자, 우리 비용은요, 크게 판매비와 관리비하고 영업의 비용을 나누죠. 근데 판매비와 관리비는 그 종류가 많기 때문에 이제 쌤이 영업의 비용을 외우시는 게 낫다라고 했는데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가 기부금, 영업이 아니죠. 그 다음에 이자 비용, 그 다음에 글자 끝에 이제 무슨 손실 붙으면은요, 거진다 영업의 비용입니다. 그 다음에 기타의 대손상각비. 그럼 이거 물었을 때 잘 모르겠으면은 판매비와 관리비에 속하지 않는다면 걔는 영업의 비용이니까, 그쵸? 글자 끝에 혹시 손실이 붙는 것들이 있으면 걔를 찾으세요. 그럼 얘가 정답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출장비, 직원들 월급 주는 거, 그 다음에 수용차가 이제 감가상각되는 거,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이제 우리가 그 영업을 하다 보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비용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그 판매비와 일반 관리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자, 혹시나 이제 잘 모르겠다면은요, 메인 프로그램에서 계정 과목 적용록 가시면 되겠죠. 어차피 실무하고 이론은 같이 시험 치니까. 그쵸? 여기서 어떻게 한다? 판매비와 관리비 체크해가지고 찾으셔도 괜찮고, 아니면은 코드에 클릭한 다음에 컨트롤 F 누른 거 알고 있죠? 누른 다음에 여기서 어떻게 한다? 일일이 하나하나, 여비, 교통비, 이렇게 찾으셔도 괜찮아요. 그쵸? 그래서 뒤에 있으니까 판매비와 관리비구나 이렇게 해도 괜찮은데 굳이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어차피 우리가 추후에 회계 1급도 가고
세무이급도 바라본다면은 여러분들이 좀 이런 내용들을 미리미리 암기를 좀 해주시는 게 훨씬 나을 수도 있어요. 또 그동안 공부한 게 있으니까 느낌이 오잖아요. 그쵸? 왠지 모르게 영업과 관련이 되고, 맞죠? 얘는 영업과 관련이 안 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오잖아. 그쵸? 그런 감을 좀 잡으셔야 되는 거지. 이런 편법들은 정말 내가 모를 때, 그때 이제 사용을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제 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4번입니다. 다음 거래에 대한 결산 시 A와 B의 회계 처리로 맞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회계 처리라고 하는 것은요, 결국 뭡니까? 분계로서 맞는 게 뭐냐, 그 얘기죠. 자, 보니까 이게 결산 분계예요. 그쵸? 자, A 보겠습니다. 단기에 발생했답니다. 단기에 발생했는데 아직까지 지급되지 아니한 사무실의 임차료. 임차료는 비용이죠. 그럼 이 비용이 단기의 비용이 맞으니까, 그쵸? 그럼 차변은 뭐다? 임차료라고 하는 비용으로 분계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 A는 정답이 1번 아니면은 요 3번이 정답이 되겠죠. 그리고 대변에 돈 안 주었으니까 미지급한 비용이죠. 근데 1번은 A가 미지급 비용인데 3번은 A가 선급 비용.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죠. 그쵸? 그럼 정답은 바로 나왔네요. 몇 번? 1번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단기에 지급된 비용 중에서 단기에 내가 이제 비용을 주었다는 얘기죠. 근데 차기로 이월된답니다. 왜 차기로 이월될까요? 단기의 비용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내년 거란 얘기죠. 그럼 내년 거를 단기에 굳이 줄 필요가 있나? 그쵸? 그럼 이 말은 먼저 주었다는 얘기죠. 선급이에요, 선급. 그쵸? 그럼 선급 때는 보험료니까 얘는 차변에 선급 비용이 오는 거고, 그 다음에 이 보험료는 단기의 비용이 아니니까 대변에다가 비용을 취소해야 되겠죠. 그래서 보험료에서 차감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결산을 좀 열심히 공부하셔야만 풀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자, 결산 문제를 좀 공부를 하시고 그 다음에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5번 문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5번 문제입니다. 자, 5번 문제는 잠시 그림을 좀 볼 건데요. 일단 문제가 다음 중 거래의 결합관계 종류가 다른 하나는 무엇입니까? 라고 되어 있죠. 자, 이 문제는 일단 분계를 먼저 하고 나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1번 보니까 현금 10만원 만큼을 당좌자금에 입금하였답니다. 그러면 대변에 현금 나가고 차변에 당좌자금 되겠죠. 자, 여기를 기점으로 왼쪽은 차변, 오른쪽은 대변입니다. 두 번째로 비품 5만원 구입하고 대금은 외상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차변에 뭐다? 비품 들어오고 대변에 미지급금이라고 하는 부채가 감소하겠죠. 3번 단기 차입금에 대한 이자는 빌린 돈에 대한 이자니까 이자를 줘야 되겠죠. 이자 비용을 의미하는 것이고 얘를 현금으로 주었답니다. 그러면 분계한다면 차변의 이자 비용이고 비용 발생, 대변에 현금이라고 하는 자산이 나가겠죠. 4번에 상품 10만원 구입하고 대금은 운반비 5천원은 나중에 주기로 했습니다. 그럼 당연히 이제 상품은 10만 5천원이죠. 왜요? 구입 시에 운반비는 취득원가에 포함해야 되기 때문에 상품은 10만 5천원입니다. 그쵸? 그리고 대금은 둘 다 나중에 주기로 했으니까 대변에 장사니까 외상매 입금으로 분계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쵸? 자, 그러면 이때 결합관계 종류가 다른 한계가 뭐냐 이걸 묻고 있는데 결합관계는 이제 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교환거래가 있고 손익거래가 있고 혼합거래가 있는데 교환거래는 양변에 그러니까 분계를 했을 때 차변 대변은 뭐라고요? 자산과 부채와 저분만 있는 분계예요. 그러니까 교환거래는 수익과 비용이 있으면 안 돼요. 그렇죠? 그럼 이건 답 나왔습니다. 몇 번인가 하면은요 3번이죠. 왜? 여기는 다 자산이고요. 맞죠? 여기는 비품 자산이고 미지급금은 부채이죠. 그 다음 4번은 차변의 상품 자산이고 대변의 외상매입금 부채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1번과 2번과 4번은 셋 다 자산과 부채와 자본으로만 이루어지는 분계인데 요 3번은 어때요? 차변의 이자 비용이라고 하는 비용이 있죠. 비용. 그렇죠? 나머지 1번, 2번, 4번은 수익도 비용도 없잖아요. 근데 얘만 비용이 있죠. 그래서 얘가 바로 뭐다? 손익거래예요. 손익거래는 차변과 대변 한쪽에 오로지 뭐다? 수익만 있거나 비용만 있으면 돼요. 근데 여기 비용만 있기 때문에 얘가 바로 뭐다?
손익거래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럼 혼합거래는 뭐냐? 요 차변에요. 비용도 있고 자산부채 자본 중 한 개도 있는 거예요. 아니면 대변에 뭐예요? 대변에 자산부채 자본 중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수익과 비용 중에서 하나가 있는 분계이죠. 그쵸? 근데 여기서는 그런 분계가 없기 때문에 혼합거래는 일단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넷 중에서 3번만 손익거래이기 때문에 3번이 정답이 된다. 그런 얘기예요. 네, 6번 문제입니다. 자, 6번 문제는 화면을 보겠습니다. 다음 자료에 따라서 유형자산의 처분이익과 손실을 계산하면 얼마인가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런 문제는 뭐 여러 가지 방식으로 풀 수가 있겠지만 제일 좋은 거는요, 분개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분개를 하게 되면 자, 이런 식으로 분개가 되는데, 자, 쌤은 이 유형자산을 그냥 기계장치라고 가정을 하고 문제를 풀었어요. 그러면 기계를 팔았다면 당연히 대변에 뭐다? 기계가 나가겠죠. 그쵸? 그럼 나간다 대변에 기계장치, 요게 1번으로 분개하면 되겠죠. 근데 이 금액은 왜 1200인가 하면은 원래는 취득원가가 1000만 원인데요. 중간에 자본적 지출이 일어났으니까 당연히 자산에 포함되었겠죠. 그래서 1200이 나가는 거예요. 그쵸? 근데 그동안 가치가 떨어진 누계액이 500이 쌓였으니까 얘가 이제 차변에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얘를 먼저 분개하면은 여기에서 취득원가에서 요 감가상각 누계액을 빼면은 뭐가 나오죠? 그렇죠. 장부에 갇힌 본전이 나오겠죠. 그럼 본전이 얼마예요? 빼니까 700이 보이죠. 그렇죠? 700이. 맞죠? 그럼 700만원짜리를 얼마예요? 600을 팔았다는 얘기죠. 그럼 700짜리를 600을 팔았으니까 100만원만큼이 손실이 난 거죠. 그럼 손실은 비용이니까 비용 발생 차변에 유형자산 처분 손실 100만원만큼을 분개하시면 되고, 그럼 남는 돈이 얼마입니까? 정확히 600이 비죠. 요 600을 그냥 현금으로 받았다고 생각하세요. 그럼 현금이 들어오는 거니까 차변에 현금 4번 이렇게 마무리하시면은 분개가 끝이 납니다. 그러면 이때 유형자산의 처분 이익이나 손실이 얼마인가를 물었으니까 결국 손실은 100만 원이 정답이 되는 거죠. 몇 번? 네,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7번 문제 풀도록 하겠습니다. 네, 7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비유동부채에 해당하는 개념 과목은 무엇입니까? 우리 비유동부채는 상환기간이 1년 이상인 부채이죠. 그래서 이런 부채들은 글자 앞에 주로 뭐가 붙었죠? 장기라고 하는 말이 붙었죠. 정답은 4번입니다. 다음 8번 문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8번 문제입니다. 자, 8번 문제도 화면을 보겠습니다. 일단 문제가 다음 중 바드럼 계정이 차변에 기재가 되는 거래에 해당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결국 이 문제도 분개를 하라는 문제이죠. 그렇죠? 분개하라는 문제는 분개를 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1, 2, 3, 4 이 문제에 대해서 쌤이 분개를 다 이렇게 해보았습니다. 그럼 첫 번째는 상품 3만원짜리를 매입하고 대금은 소지하고 있던 거래처 발행의 약소금으로 주었답니다. 이거는 뭐죠? 소지하고 있던 약소금이라는 얘기는 내가 돈을 받을 게 있었다는 얘기죠. 그쵸? 그럼 돈 받을 게 있는 엄이니까 이것도 바드럼인데, 이 바드럼을 주었다는 얘기는 배서양도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받을 돈을 네가 받아라 하면서 이렇게 준 거죠. 그쵸? 그러면 차변에 상품 들어오고 대변에 바드럼이 나갑니다. 그러면 이거는 차변의 바드럼이 아니고 대변의 바드럼이니까 정답이 아니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상품 5만원 매출하고 대금은 동점. 동점이란 말이 무슨 말이죠, 여러분? 타인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면 타인이 발행한 약소금을 받았으니까 당연히 이건 뭐다? 바드럼이겠죠. 그럼 대변에 상품 매출이라고 하는 수익이 발생하고 차변에 바드럼이 들어왔으니까 바드럼이라고 하는 자산이 증가하겠죠. 5만원.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차변에 분개되는 건 얘죠. 그쵸? 3번. 비품을 3만원만큼의 매입을 하고 대금은 2개월 만기의 약소금을 발행하여 지급을 하였습니다. 그럼 비품을 매입했으니까 비품 들어오죠. 그럼 차변은 뭐다? 비품이라고 하는 자산이 증가하겠죠. 3만원. 근데 어음을 줬는데 얘는 장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쵸? 절대로 직업어음을 쓸 수 없어요. 그럼 이때 어음은 그냥 종이에 불과한 거니까 미지급금으로 분개하시면 된다. 그 얘기입니다. 4번 마찬가지죠. 비품을 5만원, 잔고금액은 5만원인데 얘를 매각하겠다는 얘기는 팔았다는 얘기죠. 그럼 대변에 비품 나가고요. 그 대금으로 동점, 즉 타인이 또 발행한 어음을 받은 거죠. 그럼 비품 팔았지만 얘도 뭡니까? 상품 거래가 아니죠. 장사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얘도 뭐다? 미수금으로 분기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받을 업무로 분기하면 안 되겠죠. 이게 제일 위험한데, 비품을 팔고 나서 원받게 되면은요, 이거는 장사가 아니기 때문에 받을 업무로 분기하시면 안 돼요. 그쵸? 그럼 뭐다? 미수금으로 분기가 되겠죠. 그래서 받을 업은 상품을 거래할 때, 즉 장사할 때만 쓸 수가 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어려운 분기는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9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9번 문제입니다. 다음 자료에서 부채의 금액은 얼마입니까? 자, 외상매입금, 상품 매입하고 돈 안 준 거니까 당연히 부채고요. 미지급 비용은 미지급이니까 부채가 되는 거고요. 선수금은요, 돈만 먼저 받았지 물건 준 게 없죠. 그럼 나중에 물건으로 갚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물건 갚을 것도 부채입니다. 당기차입금, 돈 빌렸으니까 당연히 갚아야 되겠죠. 부채이고요. 임차 보증금은 여러분들 이거 자산이죠. 임차라는 얘기는 내가 임차인인데 임차인은 세입자죠. 그럼 세입자는 보증금 맡기고 나서 나중에 방 뺄 때 주인한테 보증금 달라고 해야 돼요. 그럼 결국 나중에 이거는 내가 어떻게 한다? 주인한테 받아 나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얘는 내 겁니다. 그래서 자산이 되는 겁니다. 예수금은 월급 줄 때 그 세금하고 건강보험료 같은 것들 떼는 거죠. 얘도 부채입니다. 그렇죠? 그럼 결국은 임차보증금 제외한 나머지를 다 더하게 되면은 답이 나오겠네요. 얼마가 나옵니까? 네, 700만 원이 나옵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도 여러분들 보니까 메인 화면에 여기 가셔가지고 컨트롤 F 눌러가지고 조회 많이 하시는데, 이게 어찌 보면 여러분들은 스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스킬 아니에요. 이게 오히려 더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가급적이면 연습을 많이 해가지고 이런 기본적인 개념 과목들은 꼭 기억을 하셔야 되겠죠. 그래야만 나중에 실력이 더 좋아지는 거니까요. 물론 어려운 것들은 한 번씩 조회도 괜찮아요. 하지만 가급적이면은 우리가 복습을 많이 해가지고 기억을 하자. 그 내용을 좀 전달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 내용 보도록 하죠. 자, 10번입니다. 아래의 거래 내용과 가장 관련이 없는 계정 과목은 무엇입니까? 이거는 분개하시면 되는 거죠. 자, 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업무용 노트북 150만원, 배송비는 2,500원 별도죠. 그럼 더 해야 되겠죠. 구입 시의 비용은 원가에 포함하는 거니까. 그쵸? 자, 구입하고 현금으로 택배기사에게 지급한 배송비를 제외한 나머지를 카드로 결제했습니다. 그러면 일단 노트북은 얼마가 들어오는 거죠? 그렇죠. 비품이 들어오죠. 그럼 들어온다 차변에 얼마? 비품 150만 2,500원. 그쵸? 배송비 포함해야 되는 거니까. 그럼 돈 줘야 되는데, 현금으로 있잖아요. 택배기사에게 지급한 배송비라는 얘기는 2,500원 현금 줬다는 얘기죠. 그럼 요게 이제 나갔으니까 나간다 대변에 2번. 그쵸? 그럼 나머지는 카드로 결제했는데, 우리 카드로 결제하게 되면은, 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장사가 아니잖아요. 장사가 아니니까 외상매입금 쓸 수 없죠. 그쵸? 그럼 대변에 뭐다? 미지급금으로 분개해야 되겠죠? 요게 3번이에요. 그럼 여기에서 없는 과목은 누구입니까? 네, 복리후생비가 되겠죠. 그쵸? 그래서 3번이 정답입니다. 그래서 분개와 이제 관련된 문제는 분개를 해가지고 푸는 것이 제일 빠르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다음 11번 문제 보겠습니다. 네, 11번 문제입니다. 자, 화면을 보도록 하죠. 기말 자본금이 120만 원일 때 다음 자료에서 알 수 있는 기초의 자본금은 얼마입니까? 자, 이 문제는 어떤 그 산식을 이용해서 풀어도 괜찮지만 쌤은 개인적으로 그림으로 푸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초의 재무상태표와 기말의 재무상태표를 갖다가 두 개를 그리시는 것이 더 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리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자산과 부채와 자본을 이렇게 놓으시면 되는데, 이 상태에서 문제가 기말 자본이 120만 원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죠. 그럼 여기가 120만 원이에요. 그럼 이 상황에서 자산과 부채도 없는데 나한테 기초 자본을 구하라는 얘기죠. 그럼 이거는 기초 자본 구하려면은 기말 자본에서 기초의 자본을 빼면은 단기순이익인데 이 공식을 이용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쵸? 왜 그런가 하면은 기말 자본에서 기초의 자본을 빼면 단기순이익인데 이 단기순이익을 여기서 구할 수가 있거든요. 왜? 지금 수익이 보이고 비용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은 수익 70만원에서 비용을 58만원 빼면은요, 이익이 얼마가 나온다? 12만원 나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결국 이 말은 기초의 자본이 기말에 가가지고 증가하면은 이익 나오잖아요. 그쵸?
그게 12만 원만큼 증가했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기는 이 기초의 자본금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당연히 120에서 12만 원을 뺀 금액이 기초의 자본이 되는 거죠. 그럼 얼마가 되는 거죠? 108만 원이 기초의 자본금이 되는 거죠. 그럼 정답은 나왔네요. 그런데 이게 정답이 아닙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만약에 이 문제가 여기에 인출금하고 추가 출자액이 없었다면은 그때는 맞아요. 그때는 이게 정답이에요. 그쵸? 근데 인출금하고 추가 출자액이 나왔다는 것은 얘가 정답이 아니에요. 왜 그런가 하면은 지금 이 문제가 물어보는 것은 기초의 자본금을 물어보는 거고 얘는 이 둘이 나옴으로 인해 가지고 결국은 수정된 기초자본이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 수정된 기초자본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 들어본 적 있으시죠? 자, 그러면 잠시 칠판 좀 치우고요. 자, 수정된 기초자본금이 어떤 건지를 보여드릴게요. 자, 어떤 겁니까? 최초에 투자했던 기초의 자본에서 추가로 출자한 금액을 더하고 그 다음에 마음대로 돈을 빼겠죠. 상님께서 이제 회사 돈을 뺄 수 있잖아, 그쵸? 그럼 마음대로 빼쓰는 돈을 인출금이라고 하죠. 그 인출금 빼면은 그게 수정된 기초자본금이에요. 그럼 결국은 이 문제가 물어보는 건 수정이 된 기초의 자본금을 물어보는 게 아니고요. 여기에 있는 원래 최초에 투자한 기초의 자본,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이걸. 그럼 이게 이제 X가 되는 겁니다. 그럼 얘는 어떻게 구할 거냐? 방금 여기서 구했던 108만 원 수정된 기초자본금은 결국 기초의 자본에서 추가 출자액을 더하고 인출금 뺀 거니까 출자액이 25를 더해 버리고요. 인출금이 15만 원만큼을 빼면 되겠죠. 그러면은 수정된 기초자본이 나온다는 얘기죠. 결국 그러면 얘가 정답이니까 요 X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렇죠. 얘하고 얘를 가지고 이걸 풀어보시면은 98만 원이 기초의 자본금이 된다 그런 얘기예요. 아시겠죠?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개념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느냐를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이 개념을 꼭 이해를 할 수 있도록 공부를 하셔야 되겠죠. 네, 12번 문제 보겠습니다. 네, 12번 문제입니다. 잠시 화면 보겠습니다. 기초상품 제거액이 530이고 기말 상품은 760, 단기 상품 매입액은 6,700, 매출 총이익은 470이죠. 이때 상품 매출액이 얼마냐를 묻고 있는데,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 여기서 뭐 반품, 그쵸? 또는 뭐 애누리 이런 말이 없잖아, 그쵸? 그런 말이 없으면은 얘는 뭐다? 순 매입액이고요. 얘는요, 순 매출액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쵸? 근데 문제는 순 매출액을 물어보고 있는데 순 매출액을 구할 수 있는 그런 매출 자료가 없단 말이에요. 그쵸? 그러면 이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결국은 매출 총이익 공식으로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지금 순매출액을 구하려면은 총매출에서 매출 애누리와 환입을 빼야 되는데 그런 자료가 한 개도 없단 말이에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플랜 B로 가야 됩니다. 뭘로? 매출 총이익 공식에서 구해야 되는 거죠. 그럼 여기에서 이 순매출액을 뭘로? X로 놓아주시고요. 얘하고 얘를 대입하시면은 당연히 X가 나오겠죠. 그럼 매출 총이익은 문제에서 470대 있으니까 470 놓으시면 되고요. 그럼 마지막으로 매출원가만 구하시면 되는 건데 매출원가가 안 나와있기 때문에 얘들을 요 위에 있는 자료를 가지고 구하자 그 얘기예요. 그럼 결국은 상품 계정 그리셔야 되겠죠. 그러면 차변에 기초상품에서 순매입도 하고 팔아버리면 매출원가, 팔고 남은 게 기말 상품이니까 여기에 공식을 이용해 가지고 매출원가를 구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기초상품 재고액은 530이니까 이걸 그대로 들고 오시면 되고요. 자, 순매입액이 단기상품 매입액이니까 얘를 그대로 들고 오시면 돼요. 그리고 기말상품 재고액이 760이라면 얘를 어떻게 한다? 그대로 이렇게 들고 오시면 되겠죠. 그렇죠? 그럼 차변과 대변은 일치하니까 매출원가는 얼마 나오겠습니까? 결국은 530에서 6,700을 더해가지고 760을 빼면 되니까 6,470만 원이 나온다 그 얘기죠. 그럼 결국은 매출원가도 6,470만 원이 되는 거예요. 맞죠? 그러면은 X는 얼마 나올까요? 당연히 얘를 넘기면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정답 몇 번? 2번에 6,940만 원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순매출액을 구하라고 했는데 순매출액을 구하려면은 총매출액과 매출 애누리 환입 매출 할인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 자료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뭐다? 플랜 B로 가야 되는 거죠.
그럼 플랜 B는 순매출액을 구할 수 있는 공식은 무엇일까? 결국 매출 총이익 공식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공식을 알고 있다면 당연히 순매출액을 X로 놓고 풀면 되는 문제이죠. 자, 다음은 1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3번 문제입니다. 단기 기말 재무상태표에 계상되어 있는 미지급한 임차료는 2만원인데 단기 손익계산서에 계상되는 임차료는 12만원이랍니다. 그럼 이 말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는 IS 손익계산서에다가 그쵸 12만원만큼의 임차료를 보고해야 된다 그 뜻이죠? 맞죠? 그러니까 단기에 발생한 건 12만원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단기에 자 지급한 임차료가 얼마인가 묻고 있죠? 그럼 이거는 쉽죠? 왜 그런가 하면은 정기에 미지급 임차료가 없다는 얘기는 아무튼 간에 우리가 이번 연도에 보고해야 되는 임차료는 12만원인데 이 12만원 중에서 2만원만큼을 주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럼 2만원을 빼요. 왜? 2만원 안 줬으니까. 그럼 나머지 얼마? 10만원은 주었겠지. 그쵸? 그 문제는 단기에 지급한 임차를 묻고 있으니까 요 10만원이 다 답이에요. 3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분개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결산 배웠기 때문에 잘할 수 있겠지만 일단 뭐 그냥 직관적으로 문제를 푼다면은 우리가 12만원만큼이 임차료인데 못 준 게 2만원이니까 그럼 준 거는 10만원인가 보다 이렇게 풀면 되는 거예요. 간단하죠? 네, 14번 보겠습니다. 네, 14번 문제입니다. 재고자산과 관련된 지출금액 중에서 취득 원가에서 차감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 일단 취득인데요. 취득이라고 하는 것은 매입을 의미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매출하고는 관계가 없겠죠. 그럼 절대로 2번은 정답이 안 돼요. 그러면 1번, 3번, 4번에서 정답을 찾으셔야 되는데 이건 두 가지만 알면 돼요. 첫 번째는 취득 시의 비용은 원가에서 포함한다. 그쵸? 두 번째는 손매입 공식을 알면 돼요. 그러면 첫 번째로 취득 시의 비용은 원가에 포함한다는 얘기는 1번과 4번은 답이 안 되겠죠. 왜냐면은 취득이 매입이니까 매입 시의 운반비, 매입 시의 수수료 비용은 당연히 그 취득 원가에다가 차감하는 게 아니고 포함하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차감되는 것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순매입 공식을 알면 되는데 자, 순매입 공식이 뭐였죠, 여러분? 총 매입에서 매입 애누리와 환출, 매입 할인 빼는 거죠. 매입 할인 빼는 거니까 매입 할인을 차감하는 거죠. 3번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그쵸? 자, 다음은 15번 문제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15번 마지막 문제입니다. 아래의 결산 후기 처리가 재무상태표상의 자산과 손익계산서에 미치는 영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입니까? 자, 그래 보니까요. 결산 과정에서 당초 현금 가부족으로 처리했던 현금 부족액 100만원의 원인이 판명되지 않아 가지고 잡손실 계정으로 처리하였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쵸? 자, 그러면은 결산분계부터 먼저 한번 해볼 건데 그러면 결산분계를 하자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현금 가부족이 원인이 밝혀지지 않아 가지고 잡손실이라고 하는 비용으로 분개했죠. 그러면 차변에 잡손실이라고 하는 비용이 발생했겠죠. 그쵸? 그리고 대변에 현금 가부족을 없애버렸겠죠. 그러면 이런 분개가 일어나니까 결국 비용이 발생함으로 인해 가지고 단기순이익은 감소했겠죠. 비용이 많아지면 이익이 줄어드니까. 그쵸? 그러면 이 문제에서는요. 단기순이익이 줄어들었다는 얘기는 누구밖에 없습니까? 4번밖에 없죠. 그쵸?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문제를 마무리하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마무리하니까 이제 또 물어봐요. 아니 쌤, 현금 가부족은 자산이 아니잖아요. 이거는 임시계정이지 않습니까? 차변에도 생기고 대변에도 생기는 임시계정이죠. 맞아요. 맞긴 맞는데 이게 왜 그런가 하면은 이 전에 분기를 보게 되면은 요거거든요. 그럼 이전에는 현금 가부족이 차변에 있었을 것이고 대변에 현금이 있었겠죠. 그럼 이 현금 자체가 자산의 감소였죠. 그렇죠? 그럼 자산의 감소였는데 이때 비용이 발생하지 않고 자산의 감소를 임시계정으로 잠시 막아둔 거잖아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비용이라고 하는 것은 자산의 감소와 뭐죠? 그렇죠. 부채의 증가가 비용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내 거는 줄어들고 갚을 건 늘어나면요. 그게 비용이에요. 근데 이때는 비용이 발생한 게 아니죠. 왜 그런가 하면은 자산은 감소했지만 그 감소를 잠시
현금 가부족으로 막아놓은 거죠. 그렇죠? 근데 드디어 뭐다? 비용으로 이제 처리가 되었으니까 그만큼 자산을 줄이는 거죠. 맞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막아놓았던 현금 가부족을 빼면 되는 거예요. 빼면은 이제 자산이 감소하는 효과가 일어난다. 그런 얘기죠. 자산이 감소하는 효과가 일어나면서 비용이 발생된 거예요. 그래서 재무상태표의 자산은 이제 감소가 된다.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조금 어려운 얘기지만 이해를 했으면 좋겠네요. 자, 이상으로 우리는 98회 전산회계 2급 이론 문제 풀이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